저도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진짜 약 5장은 6년의 역사거든요. 6년? 1434년에서 1440년까지인가요? 그러니까 딱 6, 7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에요. 근데 분량은 그 앞에 1장은 1000년을 다뤘는데 1000년을 다룬 것만큼이나 이제 그 이렇게 비슷하게 많이 썼단 말이지. 근데 이게 뭐냐면 당시에 피렌체는 이게 마키아벨리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바로 근현대사인 거야. 자기들보다 바로 윗세대의 역사예요. 한 40년 전에. 그러니까 본인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역사지.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와서 보기엔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 사실은.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당시 피렌체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역사였고, 그러니까 자세히 쓴 거야. 다만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사장에서 그 코시모 대 메디치파하고 알비치 가문 간의 정쟁을 쭉 다뤘잖아요. 그 피렌체가 수많은 이렇게 분열로 인해서 진영 간의 끊임없는 갈등이 계속 이루어지고, 처음에 귀족파, 평민파부터 시작해서 황제파와 교황파, 그다음에 무슨 가문과 무슨 가문 이렇게 해가지고 뭐 끝도 없이 계속 진영 싸움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당 국민의힘 싸우듯이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진영 싸움을 벌인 결과 그 마지막 싸움이 이제 코시모토의 메디치파와 알비치파의 싸움이었던 거거든. 근데 그 알비치파가 이제 최종적으로 몰락을 해요. 알비치파의 마지막 리더가 리날도란 사람이었잖아. 리날도 디 알비치.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결국에는 코시모한테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그 역전을 시도한 게 그 밀라노의 군주였던 필리포 공작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전에서 실패하면은 외세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구한말에 그랬고, 뭐 박헌영이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 데리고 내려온다든가. 지금 이재명도 얼마 전에 주중 대사 만났잖아. 중국 대사 만났잖아. 중국 대사 만나가지고 이렇게, 왜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편 자꾸 드니까 오히려 주중대사를 만나갖고 쓱 이렇게 또 끌어들이잖아요. 뭐 그런 거지. 그렇게 해서 리날도가 결국에는 이제 필리포 공작을 끌고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정계 복귀를 시도했던 거고, 판 뒤집기를 시도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오랜 그 이전에 한 100년 이상 있었던 오랜 갈등이 최종적인 결착을 짓는 그 싸움이 이 5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앙게아리 전투예요. 그 앙게아리 전투로 가는 과정을 묘사를 한 거야. 이 5장의 내용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피렌체 내부의 어떤 오랜 진영 갈등이 결국 전쟁을 통해서 이제 결론이 나는 그 상황이 5장에 걸쳐서 쭉 묘사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5장에서 이렇게 세세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진영 논리가 극단화되면 결국 외세를 끌어들이게 된다. 패배한 세력들이 납득을 못하고 외세의 힘을 빌려서 결국 이제 이렇게 내전을 벌이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당시의 국제 정세를 봐야, 이탈리아 국제 정세를 봐야 되겠지. 당시 이탈리아 국제 정세는 그 밀라노의 군주였던 필리포 마리아 비스콘티, 필리포 공작, 이 사람이 패자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강력한 군주였고, 어쩌면 이 사람이 이탈리아를 통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어떤 세력을 갖고 있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아라곤의 알폰소를 사실은 패배시키면서 알폰소 세력을 흡수해서 사실은 이렇게 이탈리아 중부를 통일해서 이탈리아 통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승환이가 얘기한 것처럼 알폰소의 말발에 넘어가가지고 알폰소한테 다시 그냥 권력을 넘겨주게 되죠. 오히려 전쟁에 패배한 알폰소를 다시 군주로 세우면서 이제 이렇게 그런 이탈리아 통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중부의 패자로 남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그 필리포 공작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필리포 공작에 대항해서 베네치아와 피렌체가 동맹을 맺은 상황이야. 물론 베네치아는 피렌체를 또 견제해. 그래서 서로 이렇게 오랜 낭숙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크게 보면 이 삼각편대 같은 삼국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밀라노가 이제 조조같이 굉장히 강대한 세력이고, 베네치아와 피렌체가 오나라 총나라처럼 서로 연합해서 이제 밀라노의 어떤 압박을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구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래, 또 하나는 여기서 용병대장들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인간들이 다 자기 군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피렌체의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다 용병을 써가지고 전쟁하는 시절인데, 그 용병대장에 삼성과 현대 같은 두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막강한 두 개의 용병대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스포르차 가문의 용병대고, 또 하나는 브라초 가문의 용병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프란체스코 스포르차와 브라초 다 몬토네가 나오는데, 이제 브라초는 이제 그 아버지 죽고 아들 세대죠. 그래서 이 피렌체 베네치아 동맹은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를 고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필리포 공작은
브라초 용병대를 고용한 거죠. 그래서 그 용병대장이 니콜로 파치니노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름도 참 외우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외우려고 여러 번 봤어.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 이 이름을 언젠가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 다 들어본 이름이야.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 군주론을 읽었잖아요. 군주론에 보면 프란체스코 스포르차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프란체스코 스포르차가 왜 기억이 안 나냐면 체살 보르자에 가려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근데 마키아벨리가 저도 이것 때문에 군주론 다시 봤거든요. 군주론에 보면 그 유명한 그 체사레 보르자를 설명하는 챕터에 그 행운과 그 포르투나와 비르투에 의해서 군주가 된 케이스를 설명하면서 체사레 보르자 얘기가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체사레 보르자의 어떤 그 비극적인 생애가 쫙 묘사가 되면서 사실 체사레 보르자는 별거 아닌 사람이거든요. 큰 그 세계사의 맥락에서 보면 별로 뭐 나폴레옹이나 뭐 카이사르처럼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아니에요. 이탈리아 통일을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일 뿐이고 실제로 활동했던 기간이 10년도 안 된데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써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이거든. 그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영웅으로 되게 유명하지만 사실은 그게 비극적 영웅이고 뭐 그렇게 크게 성공한 사람은 아니죠. 한 세대에 잠깐 반짝했던 사람인데 이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아주 박제가 돼가지고 인생이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탈리아 그 보르지아라는 드라마도 만들어주고 막 그랬죠. 근데 어쨌든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긴 하죠. 오히려 실패했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거야. 근데 그 챕터에 보면 프란체스코 스포르차가 똑같이 같이 나와요. 이렇게 비르투와 포르투나의 결합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프란체스코 스포르차와 체사레 보르자 발렌티노 공작이 있다. 근데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는 그냥 성공했다. 이렇게만 딱 한 문단 딱 나오고 그다음에 발렌티노 공작의 경우는 좀 복잡하다라면서 이제 그 체사레 보르자 얘기가 쫙 나오거든. 그러니까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는 성공한 영웅이야. 당대에서는 성공한 군주고 오히려 체사레 보르자가 못했던 걸 해낸 사람이죠. 당대 용병대장으로 성공해가지고 자기 군주가 돼서 이제 밀라노를 먹었으니까 오히려 당대에는 체사레 보르자보다 더 성공한 인물인데 근데 너무 성공했기 때문에 별로 설명할 게 없었던 거지. 그래서 사실은 군주론에서 자세히 묘사가 안 됐죠. 근데 사실 당대에는 더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영향력 있고 더 강력한 군주였던 거죠.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 스포르차가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보면 이게 재밌어요. 우리가 그 일본 전국 시대에 보면 오다 노부나가가 나오고 사이토 도산이라고 하는 오다 노부나가의 이렇게 장인이 나오잖아요. 그 사이토 도산이 유명한 살모사잖아. 그 사이토 도산의 딸이랑 결혼해갖고 오다 노부나가가 나중에 그 지역까지 먹어서 그 오와리 지역의 이제 군주로 이제 더 성장하게 되는데 마치 그런 관계야. 프란체스코 스파루차는 본인도 되게 뛰어난 용병대장이에요. 아버지의 걸 이어받은 거죠. 아버지 용병대를 이어받은 건데 본인도 뛰어났지만 그 아까 말한 그 필리포 공작, 밀라노의 필리포 공작의 딸인 비앙카랑 약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비앙카랑 결혼을 하면 그 밀라노 공작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비스콘티 가문의 마지막 공작이고 밀라노 공작이 죽으면 비앙카랑 결혼했기 때문에 사위로서 밀라노 국가를 이어받게 돼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또 고용은 베네치아 피렌체 동맹으로 고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장인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밀라노 공작은 어쨌든 이제 피렌체 베네치아를 공격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아까 알비치 가문의 어떤 설득에 넘어가서 알비치 가문이 이제 피렌체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필리포 공작을 끌어들였고, 그래서 이제 부활을 시켜갖고 브라초 용병대장을 시켜서 피렌체를 공격해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프란체스코 스포르차가 베네치아와 피렌체에 고용된 맡고 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 관계가 이제 이 상황에서 쭉 펼쳐지는 거야. 구체적인 전쟁사는 알 필요 없어요. 뭐 어느 지역에서 어떤 전투를 벌였고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근데 어쨌든 이런 큰 그림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잡하죠. 세 개의 나라가 있고 두 개의 용병대가 있고 두 개의 어떤 유명한 삼성과 현대 같은 두 개의 용병대를 한쪽씩 고용해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 스포라자는 마치 우리가 베르세르크 만화에 나오는 그리피스 같은 그리피스 보면은 이제 매 용병단을 운영을 해가지고 거의 군주가 될 뻔하잖아요. 그 왕의 그, 그딸 이름이 샤롯데였나? 왕의 딸이랑 이렇게 연애를 해가지고 군주 될 뻔했는데 이제 아빠한테 걸려서 몰락하게 되는데 어쨌든 프란체스코 스포라자는 그런 사람이다. 성공한 체사레 보르자고 성공한 그리피스 같은 이제 그런 사람이고 반면 상대편이 그 필리포 공작의 부하였던 니콜로 피치니노는 이제 필리포 공작 쪽에서 군대를 이끌고 계속 이제 베네치아와 이렇게 피렌체를 공격해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이 두 세력이 마지막에 붙은 게 앙기아리 전투고 앙기아리라고 하는 마을에서
그 다리를 사이에 두고 아주 좁은 다리를 사이에 두고 이제 피렌체 베네치아 동맹군과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메디치가도 다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필리포 공작이 보낸 어떤 용병대 아까 말한 니콜로와 여기에는 또 그 알비치 가문이 또 다 끼어 들어와서 결국에는 내전과 국제전이 겹쳐진 그 우리 치면 6.25 같은 전쟁이 벌어진 거야. 근데 단 하루의 전투였던 거죠. 그게 앙기아리 전투였고 그래서 요거는 피렌체파와 그 메디치파와 알비치가의 전쟁이면서 스퍼루차와 브라초의 전쟁이었던 거죠. 그리고 피렌체와 밀라노의 전쟁이었던 거죠. 그 모든 어떤 갈등이 앙기아리 전투로 딱 집약이 된 거야. 그래서 앙기아리 전투의 구체적인 상황이 이 책의 5장의 뒷부분에 보면 쫙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그림도 있죠. 이 전투가 또 그림으로 명화로 복제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고 하는데 그 그림은 소실됐어요. 그 그림은 없고 대신 루벤스가 그 이렇게 그 유명한 만화 그 뭐냐 그 이렇게 이렇게 그 있잖아 그 꼬맹이가 우유 나르면서 그림 그리다가 루벤스 그림 앞에서 마지막에 얼어 죽잖아요. 그 유명한 그 만화 이름이 뭐지 그게 동화 플란더스에게. 플란더스에게 그렇죠. 그 플란더스에게 나온 루벤스. 그 루벤스가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원래 그린 그림을 루벤스가 모사를 해가지고 그게 지금 남아 있는 거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은 사라졌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앙기아리 전투를 다루는 내용이 5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쫙 묘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용병의 문제점을 마지막에 한 번 더 지적하죠. 왜냐면 이 앙기아리 전투가 그렇게 하루 종일 엄청나게 갑옷 입은 이렇게 기사들이 엄청나게 싸웠는데 죽은 사람은 딱 한 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드려 그 사람이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질식사한 사람 한 명 있고 그 외에는 아무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다 도망갔다는 거야. 그 전쟁 끝나고 나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그래서 결국 밀라노 파가 패배해가지고 도망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렌체 파가 승리하고 뭐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 그걸 더 쫓아가가지고 경멸했으면 여기서 피렌체 파가 완전히 밀라노를 제압할 수 있었는데 전쟁 끝나고 내가 용병들이니까 전리품 챙기느라 바빠가지고 전쟁 끝났으니까 상대편의 갑옷이랑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돈이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챙기느라 바빠서 쫓아가질 않아서 원래 사실 전쟁할 때 가장 많은 사상자는 추격전에서 나오거든요. 추격하면서 상대를 완전히 다 경멸시켜버리고 그걸로 이제 상대방의 군사력을 소멸시켜야 그 다음에 국제정세가 바뀌는 건데 그 용병들은 그런 게 관심 없는 게 당장 자기 전리품 얻는 게 더 급했던 거죠. 그 전리품 획득하고 그리고 그거 자기 집에다 갖다 놓고 돌아오느라 그 추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야. 뭐, 그, 대장들의 명령도 안 통하고, 용병놈들이 그때부터는 그냥 지네, 이렇게 이익만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하냐. 이런 한심한 부대를 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게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비판하는 내용이 이제 5장 마지막에 마키아벨리가 막 이렇게 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 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마키아벨리 아주 일관된 사상이에요. 군주론에도 나오고, 로마 선언고에도 나오고, 피렌체사에도 나오고, 하여간 용병 때문에 이탈리아 망했다. 아, 이탈리아가 이렇게 원래 로마 시대의 어떤 강대국의 지위에서 유럽의 완전히 약소 국가로 전락한 이유는 이렇게 용병한테 의존하는 군사 전략 때문이다라면서 계속 이제 그 입만 열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논문을 많이 찾아보면 약간 용병의 폐해를 과장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마키아벨리가 본인이 워낙 상비군론자였기 때문에 로마 시대를 어떤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대의 어떤 용병의 전투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좀 이제 이렇게 과장했다라는 얘기도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갑옷 입고 그렇게 미친 듯이 싸워. 물론 이제 그건 있어요. 이 중세 시대의 갑옷이라는 건 쳐도 이렇게 안 죽거든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칼이 아니라 망치를 많이 쓰잖아요. 망치나 아니면 도끼를 많이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 근데 칼로 쳐도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전쟁 중에는 갑옷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전쟁이 끝나면 항복하면 된대. 항복을 하면 나중에 항복한 사람들도 몸값 줘가지고 풀려나기 때문에 하면 안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끝까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여차하면 항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안 죽는다라는 게 이제 마키아벨리 주장인데 약간 과장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뭐 그랬겠지. 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고. 근데 다만 이제 마키아벨리의 생각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마키아벨리는 그래서 용병 때문에 전투력이 약해지니까 상비군으로 가야 되고 애국심에 기반한 상비군으로 가야 되고 상비군에 기반해야 군대 국민국가가 만들어지고 국민국가가 만들어져야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상비군을 이제 군대로 동원하려면 권리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한테 권리를 안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사실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어떤 근대 국민국가가 그 공화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대 민주주의 국가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용병에 의지하면 민주주의가 약해지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용병이 아니라 어떤 상비군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정치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현대 정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가
용병을 비판하고 상비군을 주장했기 때문에 야, 마키아벨리 뭐 민주주의자 이런 건 전혀 아니었지만 어쨌든 어떤 나중에 공화정을 통해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군사적 기반을 이제 사상적으로 얘기한 셈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원래 뭐 본인이 그런 거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사실은 되게 이 용병 비판하는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정치학적으로 보면.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어차피 현대에는 용병을 의존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PMC라 그래서 뭐 민간 군사 기업들이 나타나서 뭐 전쟁터에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데 좀 활약한다고 하지만 이라크 전쟁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사례고 주로 보급이나 뭐 아니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식당 운영 뭐 이런 거 주로 담당하는 거고 사실은 실제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전투는 다 국민군이 수행을 합니다. 그렇긴 한데 다만 이걸 우리나라 상황에 갖고 오면 뭐가 있냐면 마키아벨리가 용병을 비판했던 이유는 이 국가의 의지가 용병한테 통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전쟁 끝나면 전리품 챙기느라고 뭐 추격도 안 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건 전시작전권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의 의지대로 과연 군사력을 쓸 수 있는 상황이냐. 우리나라는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잖아요. 사실상 아직까지도.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했는데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시기를 미루고 박근혜 정부 때는 기간이 아니라 조건으로 변환시켜버려. 그러니까 원래는 특정 기한이 되면 무조건 넘겨주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게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넘겨주는 방식으로 이 전시작전권 문제를 바꿔버린 거야.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그걸 그대로 그냥 이어받았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되게 바보짓을 한 거지. 사실 그걸 그대로 받으면 안 되거든. 차라리 기간에 의해서 전시작전권 전환하는 걸 다시 그 노무현 정부 방식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조건에 의한 전환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그 조건이라는 게 400개가 넘어요. 전시작전권을 전환받기 위해서 우리가 충족시켜야 될 조건이 예를 들면 무슨 뭐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그리고 국제 정치 한반도로 들어서 국제 정치 상황의 안정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족이 불가능한 조건이에요. 도저히 영원히 충족 불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전시작전권을 안 받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문재인 정부가 이어받았으면서도 전혀 그걸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내가 보기엔 이건 대통령이 별로 신경을 안 쓴 거고 대통령이 외교관들 우리 그 외교 마지막에 외교부 장관 그 누구죠? 그러니까 그 안보실장 오래 하고 외교부 장관 갔던 그 정 뭐 하여간 그 사람 음소거 키구 얘기 음소거 키구 얘기 나 약간 그 정의용, 정우영 맞죠? 정의용. 정우영 실장. 정우영 실장한테 많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안 건드린 거죠. 괜히 건드려서 그리고 또 그때 트럼프 정부였고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이렇게 미국도 별로 원치 않았고 별로 건드려서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안 건드리고 넘어가는 바람에 전시작권 정권은 윤석열 정부는 당연히 건드릴 리가 없고 그래서 그냥 영원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근데 사실은 마키아벨리의 어떤 용병제에 대한 비판을 우리 사회로 지금 우리 시대로 갖고 오면 전시작전권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국가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의 군사력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둘 것이냐. 용병을 비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사실은. 군사력이 약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군대를 국가의 의지로 좌우할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용병의 문제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그냥 맡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근대 국민국가 제대로 된 국내 국민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 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근데 전혀 이슈도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아까 그 성내가 얘기한 가짜 평화냐 자유냐 뭐 이것도 사실은 좀 고민해 볼 문제고 뭐 일본 정치의 안정성 뭐 이것도 좀 고민해 볼 문제인데 그러니까 나는 그거보다 요즘 내가 걱정되는 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진영 간의 갈등이 너무 대립이 심해지니까 외세를 끌어들이는 싸움으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일본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이재명 야당은 중국을 끌어들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외세를 등에 업고 내전을 정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서로 간에 어떤 금도는 지켜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미국이나 일본 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공도되는 것도 좀 문제라고 봐요. 특히 최근에 오염수 배출 같은 거 누가 봐도 우리 입장에선 우리를 표기한 게 맞거든. 우리 국익을 생각해 보면 실제로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찝찝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굳이 이렇게 일본 정부 편을 들어주면서까지 하는 게 과연 이게 우리나라 정부의 올바른 태도냐. 물론 이제 현상 변경을 하려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그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일본 편을 드는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이재명 대표가 중국을 끌어들여 갖고 이렇게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더 극단적으로 가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니콜로 알비치가
이제 밀라노 끌어들여서 피렌체를 뒤엎으려고 했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충분히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우리나라도 나중에 이 내전이 이제 그 진영 논리가 극단화되면 그렇게 돼서라도 내부에 저걸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 책 5장의 마지막에 보면 니콜로 알비치가 마지막에 결국에는 리날도 알비치가 결국에는 고고까지 실패하고 앙기아리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다른 데로 이제 숨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뭐 딸 결혼식 날 죽었다. 뭐 이래서 그나마 행복한 죽음이었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분열된 국가가 아니었다면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분열된 국가가 아닌 상황에서 태어났다면 되게 국가에 공헌할 만한 좋은 인물이었는데 그 좋은 자질을 가진 인물이었는데 극단적으로 진영이 분열된 국가였기 때문에 오히려 내전을 이렇게 외세를 끌어들여갖고 이제 결국에는 조국을 공격하는 그런 악역을 맡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피렌체사를 읽으면서 계속 우리가 고민해야 될 점, 이 진영, 극단화된 어떤 진영 간의 갈등,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법을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게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고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5장은 이 정도로 끝나고,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프란체스코 스포르자가 계속 전쟁을 더 벌려나가면서 나중에 밀라노를 먹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체사레 보르자, 군주론 내용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이 책을 먼저 읽고 군주론을 읽으면 참 좋아요. 군주론에 대한 프리퀄이야, 사실 이 책은. 이걸 그래서 로마사 농고, 피렌체사, 그다음에 군주론 이 순서로 읽는 게 사실은 마키아벨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좋은 독법이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번역이 안 됐으니까 읽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걸 읽고 군주론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